첫 네네.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7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거든요. 팀장님 뷰 좀 네네. 알려주십시오. 일단 뭐,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비슷한 게 25bp 인상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25bp 인상은 거의 뭐 이제 확정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부분이라는 게,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파월 의장이 금리의 레벨하고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그 질문을 해요. 아니, 저기 금리 인상을 그럼 뭐 할 건데 왜 이번엔 안 하고 지나가는 거냐 했더니 네. 레벨하고 속도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5bp 올리던 걸 50bp 올리고 50에서 25bp 올리다가 이제는 12.5bp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3개월에 그러니까 두 번의 FOMC에서 25bp를 올리는 식으로 속도를 감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네, 그래서 감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감속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도 감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건 어떤 힌트를 주는 거냐면 9월을 건너뛰고 11월의 가능성이 있거나 아예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시장에서 찾는 힌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두 번째는 만약에 더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스킵을 해가지고 11월에 할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아마 파월에게 계속해서 들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속도와 레벨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지 저는 이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난달하고 좀 바뀐 게 45일 만에 이번 FOMC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 주택 가격이 거의 전고점가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왔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게요. 작년에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는 간주 임대료라고 하죠. 이제 우리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제 향후에 내려올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 떨어지려고 하는 그 간주 임대료를 다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파월 의장은 이 자산 시장과 인플레이션의 동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의 기준은 지금의 높은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아마 힌트를 주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추가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인상을 한다라기보다는 보나마나 라이브라는 표현을 쓸 거고 절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9월이든 11월이든 라이브 게임으로 갈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건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금융 규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SVB 사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안건이 어느 정도는 나왔고 이번 FOMC를 거치면서 그 안건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안건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미국 은행들에 대한 자본을 갖다가 일정 수준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두 네. 번째는 미국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 이거를 거의 만기까지 보유하니까 회계상으로는 평가를 안 해주다가 시가평가를 안 하다가 이걸 갖다가 회계상의 시가평가를 하면서 평가를 지금 은행의 재무 상태를 판단을 하자 감사를 할 때는 이제 네네. 그런 얘기를 이번에 이제 아마 통과를 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의 레벨이나 속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세 네. 번째는 파월 의장이 향후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 요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는 좀 FOMC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이 헤드라인이 저번에 3%가 찍힌 했지만 이게 뜯어보면 거의 네. 6%까지 이미 내려온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면 뭐 그렇게도 이런 볼 수도 식으로 있겠죠. 예.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다시 이제 3%, 4%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나요? 아니면은 헤드라인은 어느 정도 멈춰 있고 코어가 문제인 이 정도로 좀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임대료 같은 경우가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임대료가 반등하는데도 시차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제 유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거든요. 네. 지금 77불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우디의 감산이 6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한 두세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이게 지금 유가에는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에너지 가격에서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었던 물가의 하락세가 제어가 된다는 게 1번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에서의 물가 하락세가 제어가 되지만 오히려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게 내려오면서 이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의 반등을 갖다가 오히려 좀 무마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클리브랜드 여는 자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3%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는 꼬리를 말아서 살짝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원 같은 경우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천천히 내려오게 될 거거든요. 네.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도 4.8이에요. 우리가 환호할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게 아마 연말 정도 됐을 때는 3%대 중반, 그 다음에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2%대 후반, 중후반 정도? 그래서 2%로 수렴하려면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고용시장이 우리 ADP 이후에 또 미국 정부 고용 통계 굉장히 격차가 네. 좀 컸잖아요. 여튼 네네네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뜨겁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좀 보고 네네. 계십니까? 이제 고용시장이 시차를 두고서는 조금은 좀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사실은 이번 달 고용 통계를 봐서도 약간은 좀 냉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솔직히 20만이라는 숫자가 나쁜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그 활활 타오르는 데서는 조금씩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시장이 좀 둔화가 될 것 같고 이게 하반기에 저축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사실상 서비스업에서의 소비도 조금은 좀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서비스업에서의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서비스 업종에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자영업이 있을 거거든요. 그 네. 경우에는 고용 지표를 갖다가 조금 더 쿨다운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궁극적으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비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많은 금융사들이 네네. 전문가들이 네네. 경기 침체 확률을 팍팍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네. 불과 몇 달 전에 뭐 SBB를 비롯한 은행들이 막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당장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 근데 네네네. 어떻게 그동안 미국 정부가 대처를 잘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변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침체 가능성이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생각보다는 미국 경제의 복원력이 강하다라는 걸 다들 이제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뭐 일정 수준은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하나 더 바라볼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모두가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뷰가 피벗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오히려 더 키우게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참 제가 뭐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온도가 저희가 한 60도까지밖에 못 견뎌요. 근데 조금 있다 나갈 거라고 하면 5초 있다 나간다고 하면 70도도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70도에서도 견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딱 50초 있다 나갈 거니까 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멀쩡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복원력이 세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미래에 결국에는 피벗을 할 것이다라는 이 강한 기대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을 굉장히 많이 부양을 시켜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산 가격이 높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소비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소비가 자극이 되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버텨주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경기 침체 마일드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좀 보셨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아직도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저축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초과 저축이 올해 연말로 가게 되면은 거의 다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권에서도 결국에는 대출을 줄여주게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은행 대출을 더 줄이는 그 규제안이 통과가 됐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는요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대출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재정 사이드에서의 부양책이 조금은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것들은 지금 모아놨었던 저축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고용 시장이 튼튼하다고 하면은
저축을 계속 허물면서 물가가 높아져 소비를 하게 마련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 어느 사이드든지 간에 하나라도 빠구가 나게 되면은 이게 저축을 막 허물면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당장 하반기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라든지 어느 정도는 경기가 좀 둔화되는 국면을 찾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